네, 생명과학 B반 수업 시작할게요. 먼저 이렇게 수업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맞춰야 될 것들이 있어요.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오픈 카카오톡을 만들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 검색해서 카카오톡방에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써먹게 됐네요. 자, 검색 가능해요. 오픈톡방 검색하실 적에 21년도 의왕 생명 B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예요. 코드는 B반이기 때문에 생명과학 2이기 때문에 바이오 2B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핸드폰 안 갖고 계시니까 필기 어디든 하세요. 그래서 꼭 이렇게 검색하셔서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귀하기 전에 아마 여러분이 새 단원을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유전자 파트에는 학습지가 없어요. 학습지를 제가 아직 못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잘 강구를 해보겠지만 어쨌든 그 톡방에다가 파일을 먼저 우선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력번호 오실 때 당연히 드릴 거고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쓰셨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디까지 하고 왔냐면 우리가 광합성 명반응까지 했었거든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할 것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엽록체의 구조 머릿속으로 떠올리셔야 돼요. 이걸 알고 계셔야 오늘의 수업이 납득이 됩니다. 지필평가 시험범위였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명반응 산물을 아셔야 돼요. 요거는 따끈따끈하게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하실 거라 생각해요. 기억 안 나면 괜찮아요. 책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뭐를 아셔야 되냐면 여기가 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TCA 회로를 기억하셔야 돼요.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그쵸? 자, 얘는 어디서 나왔던 거였냐면 미토콘드리아였어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었죠. 얘를 아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TCA는 이미 시험 전에 보고 시험이 끝나고 나니 리셋이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부탁이니 1번, 2번만큼은 확실하게 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3번은 알고 계시면 확실히 이해가 쉬워요. 왜냐하면 오늘 배울 안반응이 TCA 회로와 짝꿍이고요. 짝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명반응은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적에 뭐랑 짝꿍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쵸. 엽록체 틸라코이드 막에 있던 전자전달계에 의한 산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얘의 짝꿍은 누구였냐면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였단 말이죠. 산물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명반응하고 전자전달계를 꼭 짝꿍으로 기억을 하시고 TCA와 안반응을 짝꿍으로 공부를 하시면 약간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기가 좀 좋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아니요 선생님 저는 두 개가 이렇게 같이 하면 더 헷갈려요 하시면 그렇다면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명반응 산물은 틸라코이드 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명반응이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 아주 많이 반복했었죠. 그러면 오늘 배울 안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엽록체 구조 공부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자, 그 얘기를 하려면 아주 옛날에 배웠던 여기를 잠깐 보셔야 됩니다. 교과서 76페이지예요. 보시면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바로 이 장면, 네모박스 여기, 이게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명반응이다 라고 공부를 했었고요. 머릿속에 한번 스르르 떠올리셔 보야 돼요.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고 스트로마, 이 안에 있는 빈 공간, 엽록체 안에 있는 이 빈 공간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안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벤슨의 실험을 통해서 명반응과 안반응 단계로 나뉘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명반응과 안반응이 어떻게 나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명반응을 한 번만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야 우리 모두 잘 기억이 날 테니까. 자, 명반응 볼게요. 장소는 자, 오늘 배울 내용이 여기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걸 머리에 두시고, 그리고서 이제 명반응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명반응은 여러분 교과서 86페이지 지난 시간에 공부 다 했었지요. 아이고, 이거는 미토콘드리아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반응 공부할 적에 요걸 많이 갖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99페이지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기억이 안 날까봐 그래요. 자, 빛을 받으면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요. 그쵸?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요. 첫 번째. 물의 광분해 일어났어요.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광계 2에서 즉 P680에서 전자가 흥분을 해서 쫙 들뜨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죠. 고에너지 전자가 튀어나온다 라는 이야기예요. 고에너지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그 빈자리를 물에서 나온 전자가 메꾸게 돼요. 그러면 고에너지 전자는 관계에서 튀어나온 고에너지 전자는 이동을 하게 되죠.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관계 2로 이동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조금씩 잃어버립니다. 이 에너지는 어디에 이용이 되냐면 수소이온을 이동시키는데 이용이 되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수소이온을 이동을 시키게 되면 틸라코이드 안쪽과 틸라코이드 바깥쪽에 수소이온 농도 차이가 생기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 관계에서 튀어나온 전자는 이동을 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잃고 수소이온을 이동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동한 전자는 어디로 가느냐? 관계 1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 1의 전자가 다시 들뜨게 됩니다. 역시 이거는 이 전자가 와서 밀어냈다기보다는 빛에너지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들뜬 전자는 역시 관계 1로부터 나온 전자가 다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동을 하고요. 역시 또다시 H 플러스 이온을 계속 기울기를 형성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전자를 받아주는 아이가 누구냐면 스트로마에 존재하던 NADP가 전자를 받아서 NADPH가 됩니다. 이렇게 환원이 되죠. 그러면 여기 단계로 이동할게요. 5번째 NADP의 환원이 일어나게 되죠. 마지막 공인 전자를 받아준 게 NADP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 NADP가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 아까부터 계속 틸라코이드 막으로 집어넣었던 수소 이온들은 어디를 통해서 나가냐면 농도 기울기가 생겼기 때문에 ATP 합성 효소를 타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ATP 합성 효소는 ATP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NADP의 환원과 더불어 뭐가 일어나냐면 수소이온의 이동에 의해서 ATP가 합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명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뭐가 일어났냐면 결국은 물의 광분해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O2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NADP가 환원이 됐어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NADPH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뭐가 만들어졌냐면 ATP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명반응 산물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것이 비순환적 광인산하고요. 만약에 관계 2와 관계 1이 동시에 흥분하고 싶지만 둘 다 작동을 하고 싶지만 마지막 전자를 받아줄 NADP가 모자라다면 NADP 환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관계 쭉 이어져서 끝까지 갈 수가 없게 되겠죠.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끝까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를 잃은 전자는
NADP에게 가지를 못하고 다시 관계 원으로 돌아와서 순환적 광인산화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명반응은 정상적인 상황, 즉 NADP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상황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비순환적 광인산화 위주로 나와 있고요. 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했었죠. NADP를 못 받으니까, NADP가 없으니까 받아줄 전자를 받아줄 아이가 없으니까 전자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더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었던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잠깐 뒤로 넘겨두시고 중요한 건 지금 이야기한 명반응의 산물 O2, NADPH, ATP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접근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2는 결국 기공으로 나갈 거고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안반응에서 주목할 것은 NADPH와 ATP 두 녀석입니다. 요거를 좀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NADPH와 ATP가 현재 어디서 생기고 있는지 장소를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틸라코이드 막이 이렇게 여러분 그림상으로 제가 이제 한번 다 지울게요. 필기를 하셨을 거라 믿고 지우겠습니다. 틸라코이드 막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안쪽이 틸라코이드 내부죠. 그림을 잘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틸라코이드 외부에서 바로 NADPH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ATP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틸라코이드 외부는 곧 어디냐면 스트로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이는 글자가 하나 있죠. 스트로마에서 NADPH와 ATP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바로 켈빈 회로로 가고 있다라고 써 있거든요. 오늘 배울 녀석이 바로 켈빈 회로입니다. 이게 안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명반응이 선행되어야 안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벤슨의 실험이 바로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명반응이 일어나야만 ATP와 NADP가 만들어지고 얘가 있어야만 켈빈 회로의 재료가 공급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광합성 재료에서 빛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했고요. O2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CO2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이야기를 할 차례거든요. 그게 바로 안반응이고 켈빈 회로입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켈빈 회로는 여러분 교과서 8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82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시험 범위를 나가면서 요거는 빼고 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페이지가 있어요. 그쵸? 여기에요. 자, 이름은 켈빈 회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혹은 안반응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켈빈이 멋지게 이걸 밝혀냈죠. 어떻게 밝혀냈냐면 멋진 자기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밝혀냈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 한번 얘기할게요. 먼저 내용부터 파악을 할게요. 이 사람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가설 설정을 잘하고 실험 설계를 잘했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놓고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분이 잘 해석해 놓은 걸 가지고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자, 광합성식 가운데에서 우리는 빛에너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뭐 있었어요? O2 생겼고요. 그 다음에 NADPH 생겼고요. ATP 생겼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스트로마예요. 현재 스트로마 안에 되게 다양한 효소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그림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우리가 TCA 공부할 때처럼 그려가면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랑 같이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신 학습지 있잖아요. 뒷면에다가 찬찬히 그리시면서 내용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럼 그때그때 교과서를 참고하세요. 그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저랑 같이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TCA 회로를 공부할 적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여러분 탄소 개수에 주목하세요. 제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탄소의 개수에 주목을 해서 탄소가 필요부산 3개가 2개로 바뀌고 2개가 다시 안에 들어가서 4개짜리랑 합쳐져서 6개짜리가 되고 5개짜리 되고 4개짜리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공부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역시 탄소의 개수에 주목을 하시는데요.
스트로마 안에 탄소가 어떤 아이가 존재를 하냐면 탄소 5개짜리가 존재를 합니다. 5개짜리 아이가 존재를 하고요.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탄소 개수만 이야기할게요. 탄소 5개짜리가 있어요. 그게 몇 개가 있냐면 총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CO2가 들어오게 돼요. 이번엔 개수에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피로부상 공부할 적에는 하나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우기가 조금 쉬웠는데 이번엔 개수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산화탄소 3개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보세요. 탄소 5개짜리 3개와 탄소 1개짜리 3개가 만나는 거예요. 전체 탄소의 개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3개짜리, 탄소 3개짜리 아이가 되고요. 이게 6개가 생성이 됩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세요. 3CO2니까 아마 탄소 개수 총 3개였겠죠. 그리고 탄소 개수 5개짜리가 총 3개 있는 거니까 총 15개였겠죠. 지금 이해하고 계세요? 탄소 개수가 15개란 뜻이에요. 15개와 3개가 합해지니까 18개잖아요. 18개의 탄소니까 탄소 3개짜리 6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거 이해되세요? 탄소 개수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괄호 안에 넣는 거는 개수와 탄소 개수를 곱해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탄소 개수는 크게 아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3개짜리. 탄소 개수에 일단 주목을 하세요. 이렇게. 따라 그리실 때 저처럼 약간 간격은 좀 두세요. 주변에 달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고요. 또 한 번 6개짜리 3개가 3개짜리 6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다른 일들이 일어나겠죠. 뭔가 붙여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개짜리 하나가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남은 애가 5개잖아요. 5개가 3개짜리 5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아이가 5개짜리,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탄소 개수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3개짜리 16개였으니까 여긴 여전히 18개예요, 탄소가. 여기도 여전히 18개죠. 그런데 3개짜리가 빠져나갔으니까 남은 아이는 얼마가 되냐면 15개의 탄소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이 아이가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5개짜리 3개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탄소 개수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다가 몇 개를 좀 더 달아볼게요. 실제 탄소 5개짜리 처음에 있던 이 녀석의 이름은 RUBP입니다. 리블로스 2인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2인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인산기가 달려있는 아이입니다. 이게 RUBP라는 아이고요. RUBP는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얘가 뭐가 되냐면 3개짜리인데 인산기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를 3PG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녀석의 이름 3PG예요. 3인산글리세르산, 그래서 인산 포스포 글리세레이트 이래가지고 3PG거든요. 인산글리세르산 해서 3PG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산이 하나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항상 반응이 일어날 때는 인산기가 좀 달라붙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야 에너지 상태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인산기가 양쪽에 하나씩 달라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6개의 분자예요. 지금 3개짜리 탄소 3개짜리 분자 6개 있었단 말이에요. 그 6개에 각각 다 인산기를 붙여줬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쵸. ATP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때 ATP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ATP가 뭘로? ADP로 전환이 되겠죠. 그런데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분자 6개니까 6개의 ATP와 ADP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말이 좀 이상하겠네요. 6개의 ATP가 6개의 ADP로 변하면서, 그러면서
3PG를 갖다가 P를 하나씩 더 붙여주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인산이 2개 붙었어요. 그래서 얘의 이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DPGA, 다이 더블의 접두어예요. DPGA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혹은 1,3,2인산 글리세르산 이런 이름으로 씁니다. 어려워요, 너무. DPGA로 외우셔도 되고요. 2인산 글리세르산 이렇게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직은 뭐라 그러냐면 산 상태예요. 유기산 상태예요. 유기산 상태였는데 이제 수소가 달라붙게 되면 알데히드가 됩니다. 그러면 알데히드가 되는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인산기는 없어지고요. 양쪽에 하나씩 붙어있던 인산기가 하나가 떨어져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6개의 분자에서 하나씩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자유인산기가 살짝 떨어져 나갔겠죠. 이때 뭐 새롭게 인산기가 ATP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자유인산기로 떨어지게 돼요. 우리는 화학 반응에서 자유인산기도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인산기가 떨어지고 붙고 할 적에 ATP에 주목을 하셔야 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 경우는 그래요. 그러면서 알데히드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포스포글리세르 알데히드라고 해서 이 녀석의 이름은 PGAL입니다. 이름이 낯설면 교과서 그림 확인하면서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갔을 적에는 알데히드가 되려면, 유기산이 알데히드가 되려면 수소이온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붙여주는 게 누구냐면, 자, 우리가 아까부터 보았던 NADPH입니다. 드디어 이 친구가 나온 거예요. 다시 쓸게요. NADPH. 자, 이 친구 어디서 봤어요?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거 우리 확인했었죠. 얘가 NADP로 전환이 되면서 그러면서 DPGA를 PGAL로 변환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6개의 분자를 다 이렇게 변환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럼 NADPH 몇 개를 썼겠어요? 그렇죠. 6개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씁니다. 6개의 NADPH를 소모를 하고 NADP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NADP가 만들어지면서 PGAL이 만들어졌죠. 그럼 6개의 PGAL이 사이좋게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5개는 남겨놓고요. 하나는 빠져나가게 됩니다. 다 PGAL이에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PGAL이에요.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하나 빠져나간 이 PGAL이 나중에 하나를 더 만나서 또 하나의 PGAL을 만나서 뭐가 되냐면 바로 포도당이 됩니다. 그러면 켈빈으로를 2번 돌면 지금 안반응 2번을 돌면 포도당 한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PGAL이 어쨌든 하나를 빠져나가고 5개는 다시 남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로가 돌아가야 하니까. 이 상태에서 인산기를 떼어내고요. 인산기를 떼어내는데 모든 분자에서 하나씩 사이좋게 떼내는 게 아니에요. 얘 되게 웃기게 떼어내요. 2개만 떼어냅니다. 그렇게 하면 인산기가 딱 개수가 맞아요. 그리고 ATP가 또 들어가게 되죠. ATP를 소모를 하면서 ATP를 ADP로 바꾸면서 그러면서 RUB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소모되는 ATP의 개수를 주목을 하시면 3개가 쓰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5개의 PGAL에 P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지금 이 안에 5개의 인산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2개가 빠져나가고 3개가 들러붙는 거예요. 그럼 6개가 생기잖아요. 이 6개가 2개씩 세 분자에 나눠가는 거죠. 제가 개수를 얘기하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여러분, 이 RUBP에 달려있는 인산기의 개수랑 그 다음에 PGAL에 달려있는 전체의 인산기의 개수랑 빠져나간 아이와 들어온 아이의 개수를 따져보면 인산기의 개수가 딱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따지는 게 더 헷갈린다. 그럼 그냥 기억을 하십시오. 저는 이제 개수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쫙 맞물리는구나 했을 적에 좀 이해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더 어렵고 더 헷갈려요 하시면 물질만 쭉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하세요. 그럼 이렇게 빠져나가서
RUBP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다시 회로의 원상태로 돌게 된 거예요. 맨 처음 상태가 됐잖아요. 맨 처음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자, RUBP와 다시 CO2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또다시 3PG가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회로가 계속 회전을 할 수 있겠죠. 이걸 이렇게 단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RUBP에 의해서 CO2가 딱 고정이 돼서 붙들려서 3PG가 되었어 라고 하는 단계, 여기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소 고정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3PG가 환원이 계속 되면서 수소를 계속 붙여서 알데히드가 됐어요. 여기까지를 환원 단계, 3PG의 환원 단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3PG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PG가 환원이 돼서 PGAL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PGAL 하나를 빼서 포도당을 만드는 데 보내고 묘를 다시 만들어준다. RUBP를 다시 만들어줘야 다시 탄소가 결합을 할 수 있잖아요. RUBP가 재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 K비네로의 안반응의 단계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탄소를 붙드는 단계, 3PG를 환원하는 단계, 그리고 RUBP가 재생되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당을 어디서 만들어줘요? 라고 하신다면 포도당은 빠져나간 PGAL 한 분자가 한 바퀴 더 돌거나 다른 데서 만들어진 또 PGAL과 만나서 포도당이 완성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명반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자,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명반응 상물 뭐였다고 생각했냐면 O2하고 산소하고 NADPH 그리고 ATP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NADPH 여기 있습니다. 쓰고 있는 거죠. 명반응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얘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안반응을 거쳐야 NADP가 다시 만들어져요. 그쵸? NADPH가 NADP로 되는 과정이 여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NADP가 다시 명반응으로 돌아가서 수소를 받아줄 수 있는, 전자를 마지막으로 받아주는 아이가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안반응이 돌아가지 않으면 명반응도 역시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NADP가 없으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명반응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가 아니라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제대로 못 일어난다는 얘기죠. 순환적 광인산화만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인 거예요. NADP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 즉 이 안반응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언제겠어요? CO2가 모자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NADPH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ATP를 찾아야죠. ATP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만 있느냐? 여기도 있죠. 이래서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ATP가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명반응 산물이었던 ATP와 NADPH가 바로 켈빈 회로에 들어가서 이렇게 작용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되시나요? 네, 그러면 탄소 고정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시 여겨졌는데 이 모든 단계는 다 효소가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생략한 화학반응 단계도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이 모든 단계에 이르는 건 전부 다 화학반응을 주관하는 효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효소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딱 하나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소를 고정하는 효소 있잖아요. 여기서 RUBP에서 CO2가 만나게 하는 요 녀석. 이 단계 탄소 고정 단계. 이 단계를 주관하는 효소가 뭐다? 루비스코라는 효소다라고까지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얘는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루비스코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산화탄소가 고정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붙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 고정이란 표현은 화학 분자에 붙들어 놓는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효소 이름까지 딱 하시면 우리는 안반응을 다 마쳤어요. 제가 왜 TCA랑 구분하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비교하라고 했는지. 탄소 개수랑 맞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TCA랑 정반대의 회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물질을 똑같이 지나는 건 아니지만 TCA 같은 경우는 탄소 3개짜리, 2개짜리 만들고 6개짜리를 만든 후에 하나씩 떼었잖아요. 이번에는 5개짜리 아이를 3개짜리로 만든 후에
3개짜리 2개를 가지고 6개짜리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탄소의 개수가 움직이는 패턴이 마치 TCA를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좀 집중을 하시라는 거고요. 마치 이 마지막에 PGAL 2개가 합쳐지는 과정은 해당 과정에서 피로부산 2개가 나오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다고 하는데 거꾸로 된 반응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짝꿍을 지어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강의가 너무 길어졌는데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저는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하셨으면 좋겠냐면 저처럼 이렇게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교과서에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얘를 보면서 혼자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안 써도 돼요. 예술은 불태우지 말고 이거를 한번 꼭 자기 빈 연습장에다 한 번씩 싹 써주시고요. 오픈톡방에다가 본인들 여기다가 자기 이름 써서 여기다가 최유리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 써서 캡처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참고해서 어디까지 이해를 했는지 한번 좀 보고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화학식을 이해하고 있는 게 좀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피드백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걸 해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걸 쉬는 시간에 지금 하실 수는 그러니까 지금 수업 시간에 찍어서 올리는 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은 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리고 얘를 찍어서 올리는 건 나중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중으로만 올려주세요. 됐지요? 자, 그럼 두 번째 시간 이따가 3교시에 뭘 할 거냐면 우리는 켈빈의 실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시간 풀로 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 지금 시간을 좀 길게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타임에는 좀 짧게 할 거니까요. 각자 공부하실 거, 추가 공부하실 걸 좀 챙겨 오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거 이 그림 연습해 보기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